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26년 5월 두 번째 주, 저희가 싹 정리해드리는 일부 주간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들 빠르게 짚어보죠. 하나, 미국과 중국의 AI 외교전. 둘, 진화하는 AI 사이버 위협. 셋, 오픈 AI의 비즈니스 확장. 넷, 엔트로픽의 우주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다섯, 소니의 게임 개발 혁신입니다. 첫 번째 주제, 미국과 중국의 AI 외교, 그리고 초강대국 간의 안전장치 협상입니다. 다가오는 5월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인데요. 이제 AI가 초강대국 간 협상 테이블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협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역사적 흐름을 잠깐 짚어보면요. 공식적인 양국 대화는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정상회담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억하시겠지만 AI가 아닌 오직 인간만이 핵무기 발사 권한을 유지한다는 정말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죠. 그리고 지금 26년 5월 베이징에서 양국은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로 다른 두 행정부에 걸쳐서 이 외교적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 사안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강대국이 도대체 어떤 위험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최첨단 AI 모델이 예기치 않게 이상행동을 하는 것부터 자율군사 시스템의 배치, 그리고 강력한 오픈소스 도구를 악용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공격, 글로벌 사이버 위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치관이나 규제의 일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안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핵무기를 두고 한라인을 구축했던 위기관리 전략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화하는 AI 사이버 위협, 사이버전의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안보 차원의 논의가 왜 필요한지 최근 발표된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해커들이 이제 AI를 단순한 실험 용도를 넘어 아예 산업적인 규모로 무기화하고 있거든요. 현재 사이버 위협 트렌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격자들이 AI를 일종의 보조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중인증 우회 같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거나 악성 코드를 짤 때 AI를 아주 똑똑한 조수처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트렌드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합니다. 통합 라이브러리나 API 커넥터처럼 AI 소프트웨어 생태계 자체를 아예 표적으로 삼고 직접 뚫고 들어오는 양상입니다. 최신 악성 코드 사례들을 보면 상황이 진짜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표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게 바로 프롬프트 스파이어입니다. 이 멀웨어는 무려 제미나이 2포인트 플래시라이트 모델을 연결해서 엔드로이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알아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탐색합니다. 단순히 코드를 변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화면을 직접 읽고 어디를 터치할지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런 표적형 공격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AI 공급망 공격인데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사이버 범죄 조직인 팀 PCP가 아주 끔찍하면서도 완벽한 예시를 보여줬죠. 걔네들은 먼저 PyPI 패키지나 GitHub 저장소를 장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AI 에이전트의 유용한 스킬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한 악성 패키지를 쏙 심어놨어요. 목표는 아주 확실합니다. 라이트 LMM 같은 AI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을 탈취해서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있는 고가치의 클라우드 비밀키나 AI API 키를 통째로 빼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업 인프라 쪽 소식입니다. 오픈 AI의 비즈니스 확장, 수익 상한선과 기업 도입.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만큼 이걸 책임지는 기업들의 몸집이나 구조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최근 오픈 AI 내부에서 재무와 조직 측면에 굵직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380억 달러. 자, 이 거대한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최근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새롭게 합의한 수익 배분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확정지었다는 건 전략적으로 꽤 의미가 큽니다. 잠재적인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앞두고 애마존이나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 시장을 겨냥한 또 다른 거대한 숫자 40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건 기업들의 최첨단 AI 도입을 전담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자회사 디플로이코의 초기 투자금입니다. 그냥 단순한 펀딩 투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19개 주요 투자사들과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이 든든하게 백업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연합체의 출범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디플로이코의 핵심 무기가 뭐냐? 바로 전진 배치 엔지니어, 즉 FDE입니다. 오픈AI는 이 역량을 단숨에 끌어올리려고 응용 AI 전문 기업인 토모로를 전격 인수해버렸습니다. 이걸 통해 확보한 150명의 전문 엔지니어들은요, 고객사의 아주 복잡한 현장에 직접 투입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게 AI 모델 하나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워크플로우를 기초부터 완전히 재설계하고 AI를 일상 업무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견고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소식, 엔트로픽의 우주 인프라 그리고 스페이스X와의 컴퓨팅 확장입니다. AI 기업들의 확장이 이제 지구를 넘어설 기세인데요. 경쟁사인 엔트로픽은 클라우드 오프스 그리고 클라우드 코디의 API 한도를 대폭 높이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2만, 이 압도적인 하드웨어 규모가 상상이 되시나요? 엔트로픽은 스페이스X와의 계약을 통해서 콜로서스 1 데이터 센터에 있는 무려 22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 그리고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즉각적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거대한 AI 인프라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는 어마어마한 투자죠. 그런데 이번 딜에서 진짜 흥미롭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와 협력해서 다중 기가와트급의 궤도형 AI 컴퓨팅 인프라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대기권 밖 저 우주 궤도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돌릴 때 전력이나 냉각 문제가 항상 골칫거리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가 이제 실제 비즈니스 테이블에 올라온 겁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소니의 게임 개발 혁신, 반복 업무 자동화와 창의성 증강입니다. 우리가 매일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액인데요. 최근 하드웨어 판매량이 좀 줄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이런 시기에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게임 개발의 병목 현상을 돌파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니가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머킹버드라는 도구, 이거 정말 혁신 그 자체입니다. 퍼포먼스 캡처 데이터를 써서 3D 안면 모델의 애니메이션을 정말 단 몇 분의 1초 만에 뚝딱 완성해버립니다. 예전에는 애니메이터들이 수작업으로 몇 시간씩 붙잡고 있어야 했던 과정이거든요. 이미 너티독이나 센타모니카 같은 탑티어 스튜디오들이 호라이즌 제로돈 리메스터드 같은 대작에서 이 도구를 아주 성공적으로 써먹으면서 퀄리티와 개발 속도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무섭게 발전해도 그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니의 성명서를 보면 이 철학이 잘 담겨 있는데요. 우리 게임의 비전과 디자인, 정서적 울림은 항상 스튜디오와 연기자들의 재능에서 나올 것이다. AI는 그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AI가 렌더링이나 반복 작업에서 엄청난 속도를 내주겠지만 결국 플레이어의 마음을 울리는 감정선은 인간 연기자만이 채울 수 있다는 굳건한 철학이죠. 기술의 끝없는 발전, 그리고 그 중심에서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역할. 여러분의 업무 환경에서 AI는 과연 편리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위협인가요? 오늘 뉴스들이 던진 이 질문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베타 AI 뉴스레터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애니메이트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뉴스레터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애니메이트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주간 AI 논문과 오픈소스 업데이트 소식들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논문 3편입니다. 하나, 모델의 목표 우선순위 문제. 둘, LLM 메모리의 진화 과정. 셋, 연산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아키텍처 구조 이렇게 짚어보고요. 이어서 오픈소스 코드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넷, 로봇 조작 모델, 그리고 다섯, 차세대 실시간 음성 API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논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도화된 AI 모델이 과연 목표를 어떻게 우선순위에 두는지 다룬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Instrumental Convergence입니다. 이 Instrumental Convergence를 우리말로는 도구적 수렴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AI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자기 보존과 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심지어 인간의 원래 지식까지 어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델이 점점 더 고도화될수록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 현재 모델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있을까요? 총 1680개의 샘플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현상이 발생한 최종 비율은 단 5.1%였습니다. 아주 높지는 않죠.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수치가 모든 모델에서 고르게 나타난 게 아니라 특정 제미니 모델 2개의 전체 사례의 66.3%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꽤 드물긴 해도 체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어서 두 번째 논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의 메모리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뼈대를 아주 잘 구조화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이 메모리의 발전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하나, 들어온 정보를 단순히 보존하는 저장 단계입니다. 둘, 그 정보의 궤적을 다듬고 세분화하는 반추 단계고요. 셋, 이렇게 모인 다양한 궤적들을 교차시켜서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추상화하는 경험 단계입니다. 이렇게 딱 세 단계로 나누어 보니까 그동안 좀 흩어져 있던 메모리 연구의 흐름이 한눈에 명확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죠. 계속해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번엔 모델의 연산 통신 구조를 다루는데요. 기존에 정말 널리 쓰이던 Mixture of Experts 구조가 가진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Federation of Experts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먼저 기존의 Mixture of Expert 모델은 분산 환경에서 전문가 모델들끼리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꽤 심각한 통신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반면에 새롭게 제안된 Federation of Expert는 아예 동일한 GPU 내에 전문가 모델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버리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렇게 하면 단일 노드 안에서는 통신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중 노드 환경으로 가더라도 통신 부하를 아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롱벤치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가 기존 모델과 똑같은 텍스트 생성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종단 간 순전파 지연 시간은 무려 최대 5.2배나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의 덩치는 그대로 두면서 불필요한 통신의 낭비만 싹 걷어낸 아주 실용적이고 명료한 접근입니다. 자, 여기까지 논문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준비한 오픈소스 코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건 정교한 물리적 로봇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범용 정책 모델 LRDX-1입니다. 이 모델이 어떤 기능들을 갖췄는지 짚어볼게요. 하나, 다중 스트림 액션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요. 둘, 시각이나 언어 같은 각기 다른 모달리티를 각각 별도의 스트림으로 처리합니다. 셋, 이렇게 처리된 정보들을 교차 모달 셀프 어텐션으로 결합하죠. 쉽게 말해 시각 정보랑 언어 명령을 동시에 엮어서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넷, 실제 환경에 바로 배포해서 쓸 수 있도록 추론 최적화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직접 한번 열어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텐데요. 뉴스레터에 GitHub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능 수치도 살펴봐야겠죠. 물리적인 접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ALX 휴머노이드 작업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프론티어 VLA 모델들이 약 4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에 이 RLX-1은 86.8%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복잡한 현실 세계의 제약 속에서도 로봇을 제어하는 능력이 수치상으로 확연하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새롭게 공개된 차세대 실시반 음성 모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모델은 바로 GPT Realtime-2입니다. 이번에 세 가지 새로운 API 모델이 나왔는데요. 각각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짚어볼게요. 하나,
방금 말씀드린 GPT 리얼타임2는 단순히 음성으로 답하는 걸 넘어서 대화 중에도 스스로 추론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둘, 트랜슬레이트 모델은 사용자가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70개 이상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요. 셋, 위스퍼 모델은 사용자가 말하는 즉시 지연 없이 오디오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스트리밍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핵심인 GPT 리얼타임 2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일단 컨텍스트 윈도우가 12만 8천 토큰으로 넓어져서 꽤 긴 대화의 맥락도 놓치지 않고 유지합니다. 여러 도구를 동시에 병렬로 호출할 수도 있고요. 또 작업의 난이도에 맞춰서 추론 수준을 직접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에 사용자가 말을 끊거나 대화에 오류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상황을 복구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강해졌어요. 이 부분은 뉴스레터에 데모 링크를 넣어두었으니 직접 음성으로 테스트해 보시면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되짚어보면요. 이제 AI 모델들은 통신 연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로봇을 통해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와 아주 정교하게 상호작용하죠. 그러면서도 주어진 지시를 위반하지 않게끔 그 성향을 조율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통신 효율성, 물리적 행동 능력, 그리고 안전을 위한 목표 정렬. 과연 이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이 다음 세대의 에이전트 AI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갈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